사방에 포탄이 난무하는 전장 같은 한국 정치, 뉴스의 중심에서 무장해제를 외친다. 뉴스 DMZ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명 법률심무 부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뭐 지난주가 댓글이 뭐 난리가 났대요. 막 제작진 나보고 휴가 가면 안 된다고 막 뭐 난리가 났어요. 예? 야, 원래 이제 우리 박 기자, 이 기자가 원래 저 뉴스 진행을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잘 하실 거라고는 뭐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난리가 났. 다음 휴가는 언제시죠? 예? 안 가려고? 가지 말라고 그래가 휴가 가면 더 이상 가면 안 되고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 가려고. 자리 비우면 큰일 납니다. 아유, 하여튼 저 두 분 너무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아주 좋은 경험했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제가 자주 부탁드릴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어떠셨어요, 박 기자? 오랜만에 마이크 잡으시니까. 저는 뭐 TV는 네. 많이 해봤는데 네. 라디오는 처음인데 네. 재밌었습니다. 예, 라디오가 재밌어요, 그죠? 예, 비주얼보다는 오디오에 더 신경 쓰게 되니까 소리가 더 재밌더라고요. 예. 자, 혹시 그런 거는 마이크 잡으니까 이 기자 못 느꼈어요? 저는 여기 이 진행을 하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 막 아는 게 있고 근데 하고 싶은데 막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있죠. 저도 예전에 방송을 할 때 네. 패널도 했었고 진행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 네. 이제 패널 할 때 한참 얘기하다가 진행할 땐 얘기를 못 하니까. 네. 그런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네. 오히려 패널을 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진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서 더 많은 걸 또 알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진짜 할 얘기가 많아요. 일단 오늘은 민주당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해볼게요. 어제 이제 민주당에 저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으니까 일단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 중성동 가부서 공천 배제됐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제 전략 공천이 된 거고 일단 그 얘기부터 좀 보죠. 어제가 어떻게 보셨어요?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배제 예상했었죠. 약간 예상은 한 7, 80%는 그렇게 가겠다. 7, 80%?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얘기는- 그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도 당연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을 잘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목적이 뭐였냐. 당의 통합에 있다기보다는 예.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일사불란한 당을 만들겠다. 예. 제가 좋게 표현해서 그런 의도를 원래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 의도대로 관철시킨 거다라고 예. 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친문 정당에서 친명 정당을 만들고 싶은 니즈는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렇게들 많이 해왔고 다른 당들도.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탁했다면서요. 명문 정당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저 조간신문 보니까 저 임종석 전 실장 특별히 부탁했다는 기사가 있던데.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 현 대표의 정치적 후견인이다까지 평가까지 받았는데 부탁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의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했다. 이게 되게 부담 있는 결정 아닌가? 약간 무섭죠. 좀 호러물을 보는 듯한 그래요? 그런 네. 느낌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뭐 정치 멘토라고 할 수 있죠. 이재명 대표의 이해찬 전 대표도 임종석 전 실장을 배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사인을 여러 차례 보냈음에도 결국 그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런데 보통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당 대표가 자기 세력을 확대시키는 건 너무 당연한 정치 욕망인 거죠. 그 욕망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건데 대부분은 그걸 어떻게 해왔냐면 자기 손으로 하지 않죠. 네. 우리가 흔히 차도살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도 2016년 총선을 할 때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와서 김종인 위원장이 컷오프를 시키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오히려 통합의 역할은 문재인 대표가 하면서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끝까지 지지를 유지했던 것은 그만큼 당내 분란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차도살인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는 게 상식적인 정치 지도자들의 판단인데 이번엔 거꾸로인 거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의 분란이 커지고 있는데 친명계가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롱을 하면서 폭발시키고 있는 거죠. 뭐 김영주 부의장 때도 마찬가지고 고민정 사태 때도 고민정 최고위원 사태 때도 오히려 정성호 의원이 그러려면 나가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러물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건데 그만큼 이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보다는 본인의 어떤 세력을 확대하는 사당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해석의 영역이 아니다. 이제는 그냥 팩트다. 사실과 진실 영역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자 이제는 모든 결과는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는 거죠. 지금부터의 모든 결과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뭐 친명계의 노선은 정해졌다. 과연 그 노선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여부만 남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서른 의원은 앞서 예. 뭐 개인 의견이 당연히겠지만 이렇게 가면 총선 진다. 예. 그 얘기했거든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전 원내대표마저도 150이 무슨 120, 100석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다고 하는데 총선 경선을 알 수는 없죠. 이재명 대표의 본심은 지금은 공천이 이렇게 분란이 있다더라도 공천 끝나고 본격 선거 국면이 되면 정권 심판을 다시 떠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언론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런 목소리들이 이른바 친명계 네. 이쪽에서 내부에 좀 있어요. 네. 어차피 지금은 2월 말 3월 초까지 가고 이걸 빨리 수습하면 네. 결국은 좀 뒤에는 뭐 이간 보름만 지나면 사람들 다 까먹고 네. 정권 심판론으로 다시 간다. 이런 기대가 있죠. 네. 그럴 가능성도 전 있다고 보긴 해요. 네. 하지만 지금의 분란은 너무 크고 네. 너무 시끄럽고 네. 너무 이재명 기자가 얘기한 대로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의 틀 밖에서 벌어지고 있다. 아, 우리가 생각했던 틀이라는 게 이제까지 정치권에서 그래도 이 그렇죠. 정도까지만 했지라고 하는 걸 넘어갔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누구나 봐도 뭔가 의심을 해도 예. 다른 이 핑계를 댈 만한 것들의 한계 속에서 하거든요. 예. 보통 명분을 아, 가져가야 되니까. 명분을 예.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민주당 공천 모습을 보면 예. 그냥 그 명분을 포기했다. 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른바 이제 유명한 말이잖아요. 비명 행사, 친명 예. 행제. 그게 너무나 뻔히 보이기 때문에 예. 이 상처는 지금 총선이 뭐 40일 좀 넘게 남았는데 잊혀지고 정권 심판으로 갈 거냐? 저는 여진이 충분히 많을 거라고 여진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 다 검토할 거 아니에요. 나 정말 궁금한 건 이재명 대표의 박 기자부터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이 진짜 속마음이 이렇게 해도 정권 심판론에 뜨면 총선 이길 수 있어 이건지 설사 지도라도 친명이라 친문이 섞인 과반 정당보다는 한 120, 130개 해도 다 친명으로 까는 게 나한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뭐라고 보세요? 제가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 들어간 적이 없어서 네. 그건 모르겠지만 네. 예, 사실 뭐 굳이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요? 어쨌든 근데 생각해 보면 앞서 말한 뒤에 가면 어차피 선거 20일, 10일 남겨놓고는 네. 어차피 정권 심판론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네. 그 기대의 희망회로에 좀 있고 네. 하지만 내심으로는 까짓 것 이렇게 하면 질까? 저도 상관없어. 네. 어차피 일사불란한 당을 만들어야 돼. 네. 왜? 지난해 9월에 보니까 체포동의안 올라왔을 때 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거든. 네. 거기서 이제 덜컥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 네. 일단 이재명 대표 중심에 네. 제가 좀 완고고법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중심에 당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인이 생각할 것 같아요. 이재명 기자는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 들어가 봅시다. 또 이 좀 싱크로가 되지 않나요? 비슷하면? 이름만으로 네. 뭐 싱크로를 맞추긴 참 어렵지만 네. 뭐 지금 사실 거의 그런 거죠. 제가 지난 주에도 정말 모르겠다 이런 말씀 드렸지만 예전에 그런 농담들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뭐 안철수의 새정치, 뭐 박근혜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진짜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공천 전략이야말로 뭔지 모르겠는 거죠. 네. 그런데 뭐 결국은 지금 같은 노선을 명확히 했다는 것 자체는 이재명 대표가 뭐 다수당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그야말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친위대를 얼마나 두텁게 만드느냐가 예. 이번 총선의 핵심 목표고 그걸 통해서 차기 당권 그리고 차기 대권까지를 염두에 두고 당의 지금 모든 걸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죠 사실은. 네. 뭐 임종석 전 실장의 컷오프가 대표적인 거죠. 뭐 장래 경쟁자를 사전 제거다 뭐 이런 표현을 언론은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전략 공천하는 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네. 물론 전현희 위원장이 뭐 기사에 보면 예전에 뭐 이재명 대표의 편을 좀 들어준 것들이 있죠. 뭐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나왔을 때 뭐 가까운 사람이 변호사 해주는 건 뭐 문제가 될 수 없다. 뭐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 뭐 이런 유권에서 비슷한 얘기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아니 21대 총선에 떨어지고 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인 권익위원장 발탁을 합니다. 네. 뭐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인사입니다. 네. 그럼 왜 임종석은 안 되고 전현희는 되느냐? 답이 뭐죠? 임종석은 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전현희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뭐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너무 많은 사례를 네. 통해서 이미 뭐 저희가 뭐 예상의 수준이 넘어서서 이제는 뭐 거의 사실로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 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아까 전에 이제 그 총선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뭐 저희가 잠깐 방송 중에도 얘기했지만 거의 2016년에 새누리당이 폭망할 때 분위기 그야말로 유승민 전 대표를 배제하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당내가 완전히 갈라섰던 분위기. 그리고 2012년도에 또 민주당이 폭망할 때 분위기. 그때 뭐였냐면 사실은 모든 정당은 선거 때가 되면 당연히 중도층을 겨냥해서 정당이 좌우에서 가운데로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시에 통진당과 전면적인 선거 연대를 통해서 오히려 그리고 또 낙검수라는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했던 사람들과 세력을 함께하면서 좀 좌쪽으로 갔거든요. 지금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양쪽에 폭망했던 분위기를 민주당이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 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뭐 지금 선거 분위기 자체가 민주당이 어렵게 가고 있다 이런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이 11시 20분 기자회견 한다거든요.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뭐 백의종걸 하겠다든지 당에 가라는 데 가겠다든지 아니면 뭐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든지 뭔가 아니면 불출마하든지 뭔가 할 텐데 박 기자가 임종석 전 실장의 참모라면 뭐라고 조언하겠습니까? 근데 어젯밤에 밤늦게까지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결론을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참모라면 일단 탈당은 아닐 것 같다. 탈당하지 마라. 왜냐하면 탈당해서 지난번에 임종석 전 실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어요. 다시는 성동 주민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거기 지역구를 떠나지 않겠다. 이건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나 여기 공천 안 주면 내가 뭔 일을 할지 몰라. 그냥 우린 끝까지 가보는 거야. 요 얘기인데 어쨌든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당에서 얘기한 송파갑에 간다든지 그런 거는 맞지 않아요. 다시 공천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지역구를 옮기는 거는 사실 뭐 좀 옮긴다기보다도 모양 빠지는 일이긴 하죠. 그렇죠. 잠재적 대권 주자까지 불리는데 어떻게든 그것도 사실 당선도 쉽지 않죠. 송파갑도 가는 거는 모양도 빠지는 데다가 실익도 없어요. 그렇다면 탈당해서 중구 성동갑에 나와서 선거에 나와서 붙어서 이길 거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민주당만으로 나와도 지금 중구 성동갑이 한강벨트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어서 어려워요. 지금도 딱 쉽다고 볼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무소속 나와서 된다?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 한석을 없애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럼 본인이 나중에라도 민주당 대권을 노리는 데서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참모라면 어쨌든 성동을에 나는 있을 거고 성동갑에 저거 할 것이고 뭐 공천을 못 받으면 이번엔 출마를 못 하는데 지금의 약간 이재명 패권에 대해서 나는 쓴소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반명의 구심점 역할을 선언을 하라고 조언을 하고 싶어요. 근데 뭐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건데 어떻게 할지 모르죠. 이 기자가 참모라면 뭐라고 조언하겠습니까? 전 지금은 이제 당위의 문제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할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할 때죠. 그런 점에서 임종석 실장이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공천 논란,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비명 행사, 뭐 친명 횡재라고 불리워지는 민주당 공천 논란에 총대를 매야 할 상황인 거죠. 그런 점에서 뭐 탈당을 할지 무소출마 뭐 이런 건 이제 그 다음 문제인 거고 저는 임종석 실장이 깃발을 들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세력화 작업인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이낙연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뭐 40년 정치를 보면서 이런 사천은 저 처음 봤다, 처음 경험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여기 저랑 인터뷰할 때 하신 얘기인데 이런 전면적 불공정은 처음 봤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지점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비명 개들이 남아서 뭐 경선에 참여하고 이런 건 오히려 불공정에 협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음에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정의로운 길 그리고 공정함의 공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목소리를 높이려면 전 지금은 당연히 세력화를 하는 것이 당위의 문제다 이제는 그런 점에서 전 임 실장이 뭐 어떤 식으로든 깃발을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제 의원총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뭐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금 최고위원 사퇴했고 홍영표 사실 친문의 핵심 중에 핵심이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남의 손에 가죽 벗기려다가 당신 손 피칠값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 지금 뭐 지금 들썩들썩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친문 의원들, 친문 핵심들이 다 나와가지고 세력화가 다 나온다? 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능성? 아니요, 저는 당내 세력화가 당내 돼서 세력화?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권에 네. 따로 목소리를 크게 못 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전에 지금 이미 탈당한 김종민 의원이랄지 이원욱, 조홍천 의원 정도가 개별적으로 박용준 의원 포함해서 네. 목소리를 냈지 친문들은 사실 조용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천 받으려고요. 예. 그런데 이미 공천을 못 받는 거고 예. 또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뭐 7, 80% 대다수가 보더라도 이번 공천은 상당히 불공정하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세력화를 반명 세력을 구심점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탈당을 안 할 거다. 예, 집단 앞서 탈당을. 예, 조금 전 서른 의원도 오늘 탈당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지만 예. 그러면 나가서 뭐 할 거냐가 무소속 고민이에요. 출마냐 새로운 미래냐 이건데. 그렇죠. 예. 근데 새로운 미래로 가기에는 거기가 구심점이 돼야 되는데 예. 구심점이 좀 약해요. 그래요? 저는 네. 예전부터 이낙연 대표가 탈당할 때 이낙연 전 총리가 탈당할 때부터 구심점도 안 만든 상태에서 탈당을 너무 빨리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공천할 것들이 조금은 예상이 됐는데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른바 친문 또는 옛날 동교동계 모아서 계속 얘기를 해서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요구 과정에서 세력이 좀 더 모이고 네. 자, 정 그렇게 하면 우리 다 같이 나갈 거야라든지 그게 이제 옛날 뭐 결국엔 실패했지만 바른정당 문제처럼 네. 다 같이 나간다든지 그런 걸 해야 좀 더 힘이 실리는데 아, 너무 빨리 나갔다. 너무 빨리 네. 두 명만 나가 있고 지금 네.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보여서 바깥에 안주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와 친했던 서른 의원도 거기 가는 게 나을까 차라리 무소속이 나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바깥에 구심점 역할을 할 게 없기 때문에 네. 일부는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사실 무소속으로 나가서 될 확신이 없거든요. 네. 그럴 바에 당내에 남아서 반명 구심점 세력을 만들고 여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항을 하겠다. 네. 더 큰 건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 이른바 친명에서도 우리가 많이 질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제가 한 2주 전부터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들었어요. 근데 뭐 130석 미만이 될 것 같다. 수도권도 어렵다는 얘기를 네. 친명에서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나오겠죠. 선거가 네. 끝나면. 그러면 반명 구심점이 당내에서 세력을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물론 미안합니다 하고 나갈 거냐. 그건 이제 아닐 거라고 보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에게 또 이재명 대표 물어봐야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돌파구 있어요? 이 분란을. 그러니까 이런 분란이 날 때마다 필요한 건 늘 대표의 여러 번 리더십을. 얘기했지만 그렇죠. 희생과 헌신이죠. 네. 희생과 헌신 없이 당내 분란을 잠재울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철희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표의 뭐 불출마 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어제도 뭐 대표뿐이 아니라 지도부 사퇴 얘기가 나오는 네. 거 그런 건데 뭐 그럴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노선은 뭐 명확하게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뭐 너무 명확해서 사실은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 네.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럼 이제 비명계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지금 이제 뭐 박 기자는 나오진 않고 안에서 세력화를 할 것이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총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의원 배지를 못 달고 밖에서 세력화하는 거 안에서 아무리 원내 세력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배지를 달아야 의미가 있는 거죠. 다들. 네. 그래야 세력화 가능한 거죠. 근데 세력화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꼭 뭐 새로운 미래 합류하지 않더라도 예전에도 2008년도에 이제 친박 학살이 일어나니까 친박 연대도 있었지만 친박 무소속 연대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세력들을 세력화하면서 그 세력들이 연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 선거 연대를.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안에서 우리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이렇게 세력화를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한 것을 네. 현실 정치를 오래 한 그분들이 모를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당장 탈당 아니더라도 임종석 전 실장을 중심으로 홍영표 의원 등을 중심으로 비명계 혹은 친문들이 뭉쳐서 저는 그분들이 공동의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 이미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홍영표 의원 등 뭐 17명이 모여서 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민주연대라는 네, 근데 표현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친박 연대랄지 옛날에 이런 부분들이 다 지역 기반을 가지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이나 네. 대구 경북 뭐 네. 이런 쪽에서 이게 가능한데 네. 지금 경기도권에서는 사실은 힘들어요. 지역 기반이 수도권이나 지역 기반이 대부분 지금 비명들 얘기되는 부분들이 수도권 쪽이어서 네, 경기 인천이 많죠. 네. 네.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이재명 기자의 말에 동의하는데 네. 안에서 세력화시키는 게 의미 없다라는 네. 말도 동의를 하는데 나가서 하는 게 과연 저기 또 가능할까라는 예. 옛날에 이제 민생당이 딱 그렇게 나갔다가 당도 만들었지만 지역 기반도 좀 있었지만 아예 한석도 못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뭐 박지원 대표가 공천을 못 받으면 나간다. 여론조사 차이가 뭐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생활에서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다른 나오는 의원들은 약간 지역이 달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예, 물론 그런 한계들이 존재할 수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명분이 충분하죠. 근데 지금까지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전에 박 기자님 잘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비명계 혹은 뭐 친문계라고 하시는 분들이 명분인데 힘이 없었던 겁니다. 힘없는 명분은 정말 공허한 거죠. 힘을 키워야죠. 예. 키우는 방법은 연대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전 이재명 대표 그리고 친명계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건 오늘 거꾸로 명분 없는 힘이죠. 그건 무도하죠. 그 무도함에 대해서 힘을 길러서 명분이 있기 때문에 힘을 길러서 맞서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위의 문제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니 이낙연 대표가 어제도 저랑 인터뷰할 때 보니까 진짜 민주당 만들 거다.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을 얘기 많이 했거든요. 새로운 미래. 이 반사 이익을 일종 반사 이익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새로운 미래가 얼마나 가지고 갈지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왜 선뜻 나가면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로 갈 것 같은데 아직도 친문 의원들이 주저주저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심점이 약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란 브랜드가 그렇죠. 이낙연 전 그래도 대표가 총리의 당 대표의 대선 후보. 그렇죠. 사실은 2019년 전까지만 해도 압도적 대선 후보였죠. 그런데 그 압도적 대선 후보였다가 이재명 대표에게 그게 사실은 저거 때문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신년 네. 인터뷰에서 꺼냈다가 지지율이 훅 떨어졌거든요. 네, 한 번 올라갔다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트라이를 해봤다. 네. 그러니까 그 트라이하는 과정 속에서 있으면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나 이런 분들은 계속 트라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다시 기회를 주는데 네. 이분은 좀 크게 트라이를 해봤던 거여서 아. 이미 저기 그러면 쉽지 이런 거네. 않다라는 감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준석 대표는 본 시험을 안 본 사람인데 그렇죠. 이낙연 대표는 본 시험을 봤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쉽지 그렇죠. 않다. 그래서 그런 90점 얘기구나. 역할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하는 분들이 예. 차라리 무소속이 낫지 않냐. 자기 조직 기반, 지역 기반이 있으면 지역 내 조직이 있으면 네. 이런 얘기를 아직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쉬운 게 이낙연 대표가 이제 나오려면 맞아요. 예. 충분히 당내에서 세력화를 만들어서 나왔었으면 예. 훨씬 낫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저께 한 1분 남았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인터뷰할 때, 이낙연 대표 인터뷰할 때 제가 그런 거 물어봤거든요. 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이낙연 대표 답이 원래 그분 스타일이 대꾸를 안 한다. 예전에 나랑 만났을 때도 막 중요한 얘기하면 답을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재명 대표 옛날 시장 때 얘기해 보면 굉장히 현안에는 되게 빨랐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촌철살인 같은 말도 하고. 근데 지금은 좀 그런 모습을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참 정치를 오래 봐왔던 정치인들이나 뭐 저희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참 봐왔던 장면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네. 너무 상식을 벗어나는 지금 선택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시 얘기해서 비상식적 선택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결국은 사법 리스크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그렇지 않고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정치적인 생명이라고 표현하죠. 정치적인 생명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파탄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의 전 인생에서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이번 총선에 모든 걸 걸어놨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그 얘기는 예. 광고 듣고 3부에서 할게요. 박 기자, 앞서 예. 이재명 대표 얘기. 예. 저거예요. 뭐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 약간 좋게 말하면 실용주의적이고 가치 중심적이라기보다는 목적 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왜 이재명 대표가 말도 많고 그러다가 왜 갑자기 침묵하냐. 설득할 일이 있을 때는 말이 많아지고 공격적입니다. 예. 근데 최근의 일은
설득을 피해야 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고 입을 닫는 거죠. 예. 이제 저 사람과 사이 연구소니까 사람을 분석해 보면 행동 양태가 보입니다. 예. 지금은 굉장히 전문적인 논평이십니다. 사람과 사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연구해봤더니 지금은 입을 닫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그렇죠. 것 같다. 알겠어.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자, 민주당 얘기는 저 마무리하고요.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은 조용하긴 해요. 근데 어제부터인가 언론에는 그런 평가들 친윤 그러니까 양과 질로 봤을 때 양으로 보면 친윤 공천은 아닌데 왜냐하면 행정관들이 지금 경선에 다 거의 많이 탈락을 했거든요. 행정관 출신 예. 수도권에서. 근데 질로 보면 친윤 공천은 되는 것 같다라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뭐 여러 언론에서 지적을 했는데 네. 저는 굉장히 와닿았던 비판 지적은 뭐냐면 국민의힘이 공천을 이제 거의 한 7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70% 이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일 봤더니 중요한 게 남았어. 강남. 물론 강남하고 이제 TK라고 하는 대구 경북 등등이 남아 있지만 뭐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공천자들을 봤더니 40대 이하 공천자가 지난 총선에 비해서 지난 총선 때가 한 20%가 정도 됐는데 40대 이하의 공천자가 지금 한 13% 정도 된다. 한 6, 7%가 줄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 준 사람 중에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40대 이하 공천자 중에서 배현진, 정희용 현 의원을 제외하면 그나마 그 중에서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에 공천받은 건 딱 3명이다. 그 3명이 주진우, 이원모, 조지현 딱 용산 출신 3명이다. 나머지 40대 이하 공천자들은 다 험지에 나가 있다. 그럼 당선 가능성이 당연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40대 이하 공천자도 낮지만 나중에 당선자는 더 낮아지겠죠.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의 현 모습이다. 자, 그럼 왜 중요하냐?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내걸었던 프레임은 운동권 특권 정치의 청산입니다. 자, 운동권 특권 정치가 청산이 민주당이 공천을 안 주면 청산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해서 그거만 보면 그거만 보면 자, 한동훈 위원장의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 한다면 어떤 거냐면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통해서 새로운 보수를 통해서 그것을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득권들 다 인정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 지금 공천을 보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프레임이 동의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점에서 이건 감동이 없다는 차원을 넘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공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판 기득권의 물갈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세대 교체, 새로운 물의 수혈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 전혀 이루어지지 새로운 않고 있는 피해 거죠. 수혈이구나. 그런 점에서 과연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운동권 특권 정치를 어떻게 청산할지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 박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검사가 들어갔잖아요. 검사들이 청산하겠죠. 수사를 통해서요. 이거는 이거는 국민의힘의 공천을 띄워주는 거니까 비판하는 겁니까? 일단 저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이, 조 이 세 분이 양지의 공천을 다 받았잖아요. 주진우 비서관은 해운대갑, 그렇죠. 이원모 전 비서관은 용인갑, 용인갑. 그다음에 조지현 전 비서관은 경산. 물론 이제 뭐 최경환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니 굉장히 조지현 후보는 그냥 힘든 싸움이 되겠죠. 본선은 쉽지는 않겠지만 공천만 보면 어쨌든 그렇죠. 근데 조지현 비서관도 이제 윤 대통령이 그랬다고 해요. 예전에 이분이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관리했잖아요. 내 머릿속에 들어갔다 온 것 같다. 내 머릿속에 있는 참모 같다. 그 정도로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그러면 30대에 사실은 그 어떤 뭐 수석이나 이 급도 아니었는데 된 건 용산에서 힘을 좀 써줬다라고밖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북 경산이 뭐 일단 뭐 추정의 영역입니다. 공천만 놓고 본다면 그리고 용인갑도 이원모 전 비서관이 어떤 연고가 있어서 거기로 갔는지 용인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됐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어쨌든 약간 용산을 배려했다 충분히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이번 공천은 현역 의원이 이명수 의원 빼고는 불출마 선언한 결국에는 사실상 컷오프죠. 근데 빼고는 하나도 지역구 의원 중에 컷오프된 부분이 없거든요. 물론
지역구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없어서 인력을 최대한 써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특검 네.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을 노린 이탈표를 없게 하기 위한 노컷 노특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전에 항상 물론 뭐 물갈이가 다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국민의힘도 영남 중심으로 물갈이 많이 했었잖아요. 그 폭이 지금 대폭적 줄어든 건 박 기자 말한 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이거를 우려한 거다? 동의하세요? 글쎄요, 뭐 그 질문이 있었지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때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 뭐 신경 쓰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년부터 있었던 뭐 이슈인데 약간 무시하는 네, 예, 이렇게 약간 그런 얘기했어요. 발언을 네. 했는데 그게 뭐 29일 날 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그 뒤로 논란이 되는데 나 밀어놨다 이러는데 글쎄 뭐 그것이 저는 막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 네. 들지 않습니다. 네. 뭐 이미 민주당도 지금 뭐 4분 5열 돼 있는 상황에서 네. 뭐 그것이 그렇게 큰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뭐 주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그놈은 저- 물갈이를 주저하는 그러니까 이유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은 지난 총선에서 거의 뭐 국민의힘이 개멸적 패배를 했죠. 예.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예. 따라서 경쟁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까? 전 거꾸로 생각합니다. 음. 그 지역은 인물로 승부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은 대부분은 뭘 다는 아니지만 많은 지역이 누굴 공천하든 당선될 수 있는 국민의힘의 텃밭임을 증명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누구보다 지금 지역이야말로 얼마든지 새 힘을 넣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지역들인 거죠. 대부분의 경우가.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지난 총선 그 상황에서도 살아 돌아온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를 꽂아도 그 사람들이 살아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국민의힘 지지를 확인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더 개혁적 혁신적인 공천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기대는 바로 새로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이기는 공천이다 주장하면 그 주장이 관철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장한다고 해서 그 대표적인 게 어제도 그 질문 나왔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이현모 전 비서관을 강남에서 빼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얘기는 뭐냐면 찐윤 공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불출마했고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했다. 이원모 비서관 강남에서 빼지 않았냐. 왜 기억 못하냐. 이렇게 답했다고. 예. 그런데 모든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강남을이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한 4%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갑이 민주당 후보의 격차가 7%포인트 정도 더 큽니다. 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갑이 정말 인물론을 이겼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지역이 좋은 지역입니다. 아니 강남에서 빼서 더 좋은 지역으로 보낸 것을 과연 국민들이 저것은 지금 용산의 헌신이고 친윤들의 헌신이고 희생이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 뭐 주장한다고 주장이 되는 게 아니다. 예. 오히려 선택과 행동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다. 이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기회는 예. 민주당의 어이없는 공천입니다. 가장 큰 위기는 그 어이없는 공천의 그것이 기회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순간에 국민의힘은 위기가 오는 거죠. 예. 오히려 국민의힘이 자기들의 변화로 국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못하고 있어.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한 순간 위기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도 뭐, 예, 예. 박 기자. 일단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이 이번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거기에 맞는 지금 따지고 보면 공천은 함은경 씨 한 분, 예. 그분도 40년 전 경력을 끄집어 네. 와서 이분이 네. 진짜 운동권이었다. 네. 특권을 누리지 않는 이 얘기인데 설득력이 없죠. 예. 나머지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농담으로 검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 대표로서의 이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비전이 안 보여요. 쉽게 말하면 영혼이 없다. 그래서 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AI 공천인데 그러면 AI 시키지 왜 사람이 하냐. 영혼이 없는데.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너무 그 시스템 공천하다가 기계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AI 네. 공천이라는 그러니까 게. 그게 뭐 이기는 네. 공천, 그러니까 누구를 쓰든 간에 우리는 그러니까 물론 자격이 부적격자 빼고 네. 누구를 쓰든 간에 이기는 걸로 갖다 어떻게든 한다. 네. 그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반발들이 나오잖아요. 지역구 의원이면 그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네. 비례대표가 아니고. 네. 그런데
물론 뭐 지역을 같은 좀 부산이면 부산 내에서 네. 옮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건 좀 있다고도 보는데 사실은 그냥 이기기 위해서 무조건 돌려막기 하니까 이게 무슨 지역구 의원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아직은 70% 정도는 끝났다는데 그 30%가 다 찐이잖아요. 지역이 진짜 좋은데 강남 남았어요. 비례대표 남았습니다. 뭐 위성정당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대구 경북 남았어요. 요 마지막 기회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재명 기자는 공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야말로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하는 특권 정치의 청산 다음에 미래는 뭐냐, 네. 다음 우리 정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그거 볼 수 있는 사람을 사람들을 보내야 이제 내세워야 되는데 네. 이미 큰 기대를 하기 참 어렵죠. 그건 그만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의 가장 큰 고민은 새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아니 여당의 가장 큰 프리미엄이 뭐냐면 인물을 많이 데려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여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속된 말로 공천에 그러니까 총선에 떨어지더라도 다음 네. 자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관장 더 많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것이 여당의 가장 큰 프리미엄인데 네. 그걸 지난해 이런 작업들 거의 안 하는 거죠. 아. 그런 후유증 때문에 지금 물론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는 거죠. 네. 진짜 풀이 많아야 이제 그걸 네. 가지고 배치를 하는데 그럴 수 풀이 없는 없다.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쨌든 간에 네. 지금 민주당에만 기대서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예, 저도 말씀대로 그냥 그런 과거에 보면 예. 쭉 스크린을 해요. 그래서 인지영입할 사람들을 대상을 하고 그 사람들 한번 검증도 하고 맞아요. 그런 작업들인데 이번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아.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갑자기 뚝 예, 떨어졌잖아요. 갑자기 왔으니까. 예. 그리고 당 자체도 이제 이준석 당대표랑 싸우느라고 그런 걸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밖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청취자 질문. 박민식 장관 왜 분당을 가려다가 영등포를 가더니 경선 포기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이렇게 질문 들어왔는데 이 기자 아는 거 있어요? 아니 뭐 지금 뭐 저도 박민식 후보랑 직접 뭐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 아마 지금 이제 부산에 뭐 재배치 설이 나옵니다. 뭐 네. 거기 아직 험지들에 대해서 아직 부산의 험지들에 대해서 부산의 아직까지 홈지들 몇 공천을 군데 안 남아 했죠. 있긴 하죠 지금. 예. 근데 이제 거기를 박 전 네. 장관이 받을지 모르겠지만 박민식 장관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아니 나보고 험지 가라고 그래서 험지 갔더니 경선을 붙이는 게 뭐냐. 거기에 약간 불만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자 전국을 한 사람이 다 들여다보면서 공천한다는 건 매우 힘듭니다. 예. 한 사람이 다 알지도 못하거든요. 소속들이 예. 그 전체 전국 판을 놓고 조율을 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부분 다 예. 지역별로 그 판을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뭐 예. 특정히 말하지 않겠지만 TK는 누가 하고 PK는 누가 하고 강원도 누가 하고 수도권 누가 하고 이런 식의 저 누군지 다 알 것 같아. 어쨌든 서로가 서로에게 역할 분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판을 놓고 예. 조율을 한 명이 해왔던 거죠 현재까지. 혹시 그러니까- 성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누군지? L 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각 곳에서 예. 조율들이 안 되는 겁니다. 교통용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사실 그런데 어쨌든 박민식 장관도 굉장히 주요한 제가 몇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카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카드가 그렇게 버려지고 뭐 또 부산에 재배치되고 알겠어요. 이러면 힘을 예. 받겠습니까? 사실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DMZ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박 기자, 이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